안녕하세요, 렌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탄소화합물의 세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화학의 유용성에 이어서 이번에는 탄소화합물의 유용성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탄소화합물의 유용성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기본 개념들을 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화합물이 무엇인가? 그죠? 화합물 하는데 도대체 화합물이 무엇인가? 사실 이거 중학교 때 배웠는데요. 우리가 물질을 나누는 두 가지 분류가 있어요. 뭘까요? 순물질과 혼합물입니다. 근데 이 혼합물이란 건 소위 흙탕물처럼 섞여져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균일하지 않게 섞여져 있는 걸 얘기를 하고요. 순물질은 어떤 특성이 명확하고 순수한 물질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순물질이 다시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원소와 화합물입니다. 이 두 가지 분류의 기준은요.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가 몇 가지인가인 거예요. 원소는 한 가지고요. 화합물은 두 가지 이상일 때를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배우는 탄소 화합물은 두 가지 이상이라 그랬죠. 근데 앞에 탄소가 붙었다는 건 탄소 플러스 어떤 것들이 붙은 화합물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탄소화물이 뭔지는 대강, 화합물이 뭔지는 대강 알았고요. 한 가지 개념 좀 더 추가해보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위에 화학물질 쌤 몇 가지 가지고 왔는데요. 이 물질들의 특징들을 알기 전에 우리 주기율표 상에서 원소를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었는데요. 바로 금속과 비금속이었어요. 금속 원소가 있고 비금속 원소가 있어요.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결합을 하면 그 결합하는 형태에 따라서 우리는 화학 결합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었는데요. 바로 공유, 이온, 금속 결합입니다. 공유, 이온 정도는 여러분들 통합과학에서 배우셨을 텐데요. 모른다는 가정하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아까 원소가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즉 금속과 금속, 금속과 비금속, 비금속과 비금속이 만날 때 각각의 결합 형태가 달라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공유 결합은 비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이온 결합은 금속과 비금속 원소, 금속 결합은 금속과 금속이 만났을 때 이런 결합의 형태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위에 있는 표에서 각각의 물질들이 어떤 결합을 형태를 이루고 있는지를 구성 원소를 가지고 판단을 해볼게요. 요리 같은 경우는 규소와 산소, 비금속 원소끼리 만나 있고요. 휘발유 역시 탄소와 수소, 비금속 원소끼리 만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들은 공유 결합을 하는 물질로 판명이 되는 거죠. 소금 같은 경우는 금속과 나트륨과 염소로 되어 있고요. 나트륨은 금속이고 염소는 비금속이에요. 그래서 이온 결합 화합물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근데 여기 분자 여부를 판단하는 게 있었죠. 우리가 탄소화물에서 분자니 뭐니라는 용어를 많이 쓸 거라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온과 금속 결합 같은 경우는요. 금속 원소가 들어가는 결합을 이루고 있고요. 이 물질들은요. 분자 형태를 이루지 않습니다. 여기서 쉽게 분자 형태를 이루지 않는다는 것은 카운팅이 불가능하다. 어떤 원소들이 계속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하나씩 끊어서 세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공유결합 물질들은요. 어떤 애는 분자 형태를 이뤄서 카운팅이 되고요. 어떤 애들은 분자 형태를 이루지 않아서 카운팅이 안 됩니다. 자, 이 내용은 뒤에 2, 3단원 가서 다시 정확하게 배우긴 할 건데요. 공유결합을 이루는 물질들 중에 분자를 이루지 않는 물질을 간단하게 대표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라고 하면 다이아몬드가 있고요. 유리가 있습니다. 자, 유리 어디 있죠? 여기도 있네요. 유리는요, 공유결합 물질이지만 분자를 이루지 않는 형태의 물질이고요. 휘발유 같은 대표적인 탄소화물은요, 공유결합을 이루고요, 분자의 형태도 이루는 물질입니다. 당연히 소금은 이온결합이라 분자를 이루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체크되셨으면 화합물의 개념, 분자를 이루는 결합에 따라 분자의 여부를 판단을 하는 거, 이 개념까지 get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원의 포인트는 말이죠. 다양하다, 그리고 다양한 만큼 유용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왜 탄소화합물은 다양할 수밖에 없는가?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할게요. 탄소화합물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탄소와 다른 것들이 섞여 있는 것들인데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해서 다른 원소들이 결합해서 만든 화합물을 모두 총칭하는 게 바로 탄소화합물입니다. 여기서 대표적인 다른 원소들을 얘기를 하자면 수소가 가장 흔하고요. 그 다음 산소, 질소, 인 등등등의 비금속 원소들이 결합을 합니다. 비금속 원소들이 결합을 한다? 근데 탄소도 뭐였죠? 비금속입니다. 비금속과 비금속이 만났다. 무슨 결합을 할까요? 공유 결합을 하게 된다라는 거 생각해두고 가봅시다. 탄소화합물은 대부분이 공유 결합이다. 요거 체크해두고 갑시다. 자, 탄화수소 같은 경우는요, 특정한 탄소화합물을 골라서 얘기를 하는데요. 탄소화합물들 중에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걸 우리가 탄화수소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일반식의 형태로도 사용을 합니다. 탄화수소 같은 경우는요, 탄소와 수소 둘 다 비금속이죠. 즉, 공유결합 물질이고요. 카운팅이 가능한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자, 탄소화물 그래서 왜 다양한가 쌤이 중요하다 했었죠. 무슨 이유 때문에 다양한지 조목조목 따져볼게요. 탄소는요, 주기율표에서 2주기 14족이에요.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외워야 되는 프린트 맨 첫 번째 한글 프린트 보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주기 14족이 가지는 의미는요, 원자과 전자가 4개다. 원자과 전자가 4개다. 그런데 원자과 전자가 4개라는 것은 결합을 총 몇 개까지 할 수 있다? 최대 4개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합을 최대 4개까지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이 탄소가 비금속 원소와 결합을 하기 때문에 4개의 공유 결합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결합이 4개나 가능한 데다가 결합하는 구조적인 형태가 모두 다 다를 수 있어요. 그게 2번입니다. 가볼게요. 구성원소의 가지수는 적으나 탄화수소 같은 경우는 생각해보세요. 탄소와 수소로 2가지로만 이루어져 있는데도 무수히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다양한 결합의 형태가 가능합니다. 지렁이처럼 쭉 늘어지는 일자로 결합을 해도 되고요. 쭉 늘어지다가 가지를 치는 것처럼 하나씩 탄소를 옆에 붙여도 되고요. 탄소끼리 뱅글뱅글 도는 고리 형태도 되고요. 심지어 결합 자체가 2중이고 3중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아주 다양한 형태의 탄소화합물이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탄소화합물이 다양할 수 있는 2가지 이유 됐었는데요. 3번째 이유입니다. 어떤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와 수가 심지어 같아도 구조에 따라서 다른 성질을 가질 수 있다. 자, 보세요. 탄소화합물은 대부분 분자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했었죠. 만약에 우리가 탄소화합물의 재료, 즉 사용하는 탄소와 수소와 산소의 개수를 정해져 있다고 봅시다. 그럼 한정적이지 않을까요? 하는데 이래도 다양하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에탄올과 다이에틸 에테르를 들 수 있는데요. 여기 에터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에탄올과 다이에틸 메틸 에테르에 있는 탄소와 수소와 산소의 개수를 보면요. 둘 다 탄소는 2개, 수소는 6개, 산소는 1개를 사용해서 만든 물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개수와 종류가 완벽히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개의 성질은 극명하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끓는 점과 녹는 점 온도 차이 보세요. 엄청 다르죠? 이렇게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쌤 이거 잘못 썼네요. 여기가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141입니다. 자, 보이십니까? 즉 원자의 종류와 수를 같게 해도 구조만 다르면 서로 다른 물질이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탄소화합물은요, 탄소 분자를 골격으로 하지만 위의 것처럼 수소, 산소, 질소 등의 다양한 원소들이 추가적으로 들어와서 다양한 형태의 화합물을 제작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레고라고 보시면 돼요. 레고 보세요. 다 똑같이 구멍이 위아래로 뚫려 있는 하나의 블록의 형태입니다. 물론 블록 자체도 다양할 수 있지만 그 기본적인 형태를 유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다양한 형태의 레고 작품들이 나오는 걸 보면 얼마나 많은 화합물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탄소화합물이 왜 이렇게 다양하고 유용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어요. 다양한 건 알겠는데 어떻게 유용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탄소화합물 중에 가장 유용하다라고 얘기를 들고 있는 게 바로 석유입니다. 석유. 석유가 땅에서 바로 뽕 올라온 거를 우리가 원유라고 하는데요. 이 원유는요, 사실 어떤 아이냐면 탄화수소, 우리 탄화수소 뭐였죠? 탄소랑 수소로만 이루어진 화합물이었죠. 근데 걔네 탄화수소도 종류가 여러 개일 거 아니에요. 탄수가 3개, 탄소가 4개인 애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걔네가 마구잡이로 섞여 있는 게 바로 원유예요. 탄화수소가 포함된 혼합물인 거죠. 근데 이 원유가 엄청나게 다양한 탄소화합물을 만드는 재료가 되는 겁니다. 아주 대표적인 탄소화합물의 예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원유가 아까 섞여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탄소 2개인 애도 있고 4개인 애도 있고 8개인 애도 있고 심지어 20개 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걔네들이 섞여 있다고 그랬어요. 혼합물의 형태로. 화합물이 아니라 혼합물의 형태로 섞여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분리해낼 것인가? 여러분 석유 보세요. 검정색 꾸덕꾸덕 그렇게 생겼는데 걔 어떻게 분류하죠? 바로 분별증류라는 테크닉을 통해서 우리가 분리를 해낼 거예요. 자, 분별증류가 뭐냐면 말 그대로 분리하는데 증류를 이용하겠다, 끓이겠다라는 겁니다. 자,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원유가 다양한 형태의 혼합물이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 탄소가 2개짜리인 A라는 물질, 뭐 B라는 물질, C라는 물질, D라는 물질 등등등등의 여러 물질들이 섞여 있는 원유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 A, B, C, D는 각각이 끓는 점이 다 달라요. 왜? 서로 다른 물질이기 때문에 끓는 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 끓는 점이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을 같이 넣고 가열장치에다 끓이게 되면 어떤 애들부터 먼저 기체가 돼서 나올까요? 끓는 점이 낮은 물질부터 기체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 한 20도로 올렸더니 20도가 끓는 점인 애들이 먼저 기체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위로 올라가요. 어디에서? 분별증류탑에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먼저 기체가 됐으니까요. 자, 분별증류탑에서 그럼 10도일 때, 20도일 때, 30도일 때, 60도일 때, 120도일 때 각각의 온도에서 서로 다른 물질들이 끌어나오게 되고요. 이 분별증류탑은요,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요. 다 반면에 밑으로 내려갈수록 온도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는 온도가 낮은, 즉 끓는 점이 BP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보일링 포인트, 끓는 점이 낮은 물질들이 나오게 되고요. 분별증류탑 아래쪽에는 끓는 점이 높은 물질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를 이용해서 하나, 둘, 셋, 넷 여러 가지 틈을 이렇게 줘서 각각의 물질들이 분류돼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분별증류예요. 정리해 볼게요. 분별증류는 혼합물을 가열하면 각 성분의 그 물질을 끓는 점이 다른 거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 액화되는 온도도 다르다.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혼합물을 성분 물질로 분리하는 방법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분리하는 방법을 분별증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분별증류탑에서는요. 끓는 점이 낮은 물질들이 먼저 기화돼서 증류탑 위쪽에서 끓는 점이 높은 물질은 아래쪽에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자, 분별증류가 끓는 점에 따라 물질을 분류하는 방법이다까지 알았어요. 그런데 원유는 탄화수소라고 얘기했죠. 탄화수소는요.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끓는 점이 달라지느냐? 이게 포인트. 자, 분자 한 개당 탄소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끓는 점이 높은 거예요.
예를 들어 A랑 B가 있는데 A는 탄소가 3개인 애고요. B는 탄소가 8개인 애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누가 더 끓는 점이 높다? B가 탄소가 더 많기 때문에 끓는 점이 높다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결지어서 끓는 점이 낮은 물질들이 위에서 나오니까 위에 있는 물질들은 탄소의 개수가 상대적으로 적고요. 밑에 있는 물질들은 탄소의 개수가 상대적으로 큰 애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유에서 분별 증류 해가지고 각각을 나눠서 물질들을 분류해냈어요. 근데 이 물질들이 도대체 어떻게 활용이 되는가 볼게요. 자, 제일 대표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거에 별표 3개 나프타입니다. 나프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인류에 영향을 미쳤던 것들 다 나프타로 만듭니다. 보세요. 플라스틱 나프타로 만들고요. 의약품 나프타로 만듭니다. 합성 고무 나프타로 만들고요. 비닐도 나프타로 만듭니다. 합성 섬유, 의류, 의류개선이었죠. 그것도 나프타. 심지어 건축 재료로 쓰이는 스타이로폼도 나프타예요. 나프타가 없으면 거의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겠죠. 게다가 나프타뿐만이 아니에요. 위아래 보시면 휘발유, 등유, 경유, 윤활유, 중유 다 뭐죠? 연료로 사용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석유가 안 나오면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도 가언이 아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탄수화물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인 원유가 어떻게 분별 증류를 통해서 나눠지고 분별 증류에서 나오는 물질들이 어떻게 이용이 되는지도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생활 속에서 만날 수 있는 탄수화물들을 간단하게 몇 가지 더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